오늘이 그렇습니다. 바로 또 새로운 작품을 소개해드리는 새로운 예, 작가의 예, 그런 맞습니다.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그 예고를 해 주셨는데, 유리병 속 지옥이라는 작품이죠? 예, 이게 네. 이제 13번째 다른 작가분이고요. 아, 상당히 그 재미있는 이제 단편집인데, 네. 그 작가도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유메노 규사쿠라는 분인데, 아, 이, 유명해서 유메노인가요? 그러네요. 유메노 규사쿠. 예, 네. 이름과 관련된 얘기도 이제 좀 이따 나오는데, 그러게 본명이 아니라고. 예, 네. 맞아요. 이게 또 재밌는 게, 큐사쿠라고 대부분 다른 책들이 이제 알려져 있는데, 규사 뭐라고요? 그러니까 큐사쿠. 아, 큐사쿠. 예, 네. 근데 이게 우리 그 히가시노 게이고도 마찬가지예요. 케이고. 원래는 네. 케이고인데 네. 우리나라 정확한 이제 국어 그 문법 발음상으로는 게이고가 예, 맞죠? 게이고가 네. 맞고 규사쿠가 맞더라고요. 아, 보니까. 예. 그렇군요. 네. 그래서 뭐 다른 책들은 이거는 이제 대부분 외국어 표기법이 있어요. 맞습니다. 예, 네, 거기에 맞아요. 예, 맞춰서 저희는 방송을 맞아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메노 규사쿠인데 음, 이 유리병 속 지옥이고요. 12편의 단편 모음집이고 네. 그중 한 편이 이제 유리병 속 지옥이에요. 그거를 단편집의 이름으로 삼은 거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예, 네, 대부분 그런 것 같고요. 네. 이게 재밌는 게 작가의 아주 대표작이에요. 음, 근데 굉장히 짧아요. 음, 13페이지니까 정말 짧은데, 그리고 분량도 뭐 이렇게 공간도 많고 줄바꾸기도 자주 해서 아, 13페이지인데도 또 짧은 13페이지인데, 그러니까 유메노 규사쿠가 자기의 이름을 알리는 데는 13쪽이면 충분했군요. 아, 맞아요. 그래서 아주 대표작일 정도로 네, 아주 특이하면서도 재미있고, 음,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또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 시간이 스포일러 편인데, 네, 요거는 우리 원한서님께서 이제 낭독으로 음. 이렇게 해주시고, 우리 방송 최초로 제가 이제 등장하지 않는, 아, 서운해하시겠는데, 다음 주에. 아니에요. 아, 이거 편할 수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건 보통 저희가 보통이 아니라 여태까지는 쭉 스포일러 편은 이렇게 정리를 해서 줄거리 위주로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렇죠. 이건 예, 너무나 짧은 단편이기 때문에 전체를 다 소개해드리고, 또 맞습니다. 오해하시지 말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2편의 단편이 모여있는 책입니다. 예, 예, 그래서 예, 총 근데 거기서 딱 한 편, 열 몇 페이지에 해당하는 그 한 편을 전체 다 소개를 해드리는 거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자, 그렇습니다. 작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유메노 예, 규사쿠. 예. 1889년도에 그 후쿠오카에서 태어났고요. 네. 근데 또 그 조금 일찍 돌아가셔요. 1936년도에 뇌출혈로 어, 갑자기 네. 그냥 부지불식간에 이제 돌아가시는데 음, 47살에 음, 어쨌거나 이 후쿠오카에서 태어나고 자기 고향이고 이제 네. 거기서 계속 사는데 그러니까 도쿄에도 왔었지만 뭐 이제 음, 결국에는 이제 거기서 사는데 이 후쿠오카가 우리 그 마스모토 세이초 할 때도 꽤 길게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 마스모토 세이초 고향 고쿠라하고 가까워요. 그 고쿠라 성 들어가는데 바로 옆에 그 기념관이 있어요. 예, 마스모토 그 세이지. 다녀오셨잖아요. 예, 들어는 못 갔고. 예,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 이게 또 우리나라에서 부산에서 굉장히 가까운 거리더라고요. 보니까 아, 맞습니다. 최단거리일 후쿠오카가. 거예요, 아마. 예. 네. 그래서 거기서 태어났고 21살에 게이오 대학에 입학을 하는데 그 중퇴를 했고요. 그리고 고향으로 이제 돌아와서 그러니까 농장을 경영을 했고 네. 또 승려가 되기도 했고 어, 또 신문 기자가 어, 되고 아주 그 특이한 그 이력을 가진 분인데 그 여러 그렇군요. 직업을 거쳤고요. 이 필명이 아주 재밌습니다. 자기 본명이 이제 아닌데 본명은 스기야마 다이도라는 이름이고 음. 필명이 유메노 규사쿠인데 이게 후쿠오카 그쪽 그 방언으로 몽상가라는 뜻이에요. 몽상가. 아, 예, 예, 몽상가. 꿈꾸는 뭐 사람. 네. 이 이름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그 자신의 아버지가 처음 아들의 소설을 읽고 나서 몽상가가 쓴 것 같은 소설이구나라고 말한 데서 이게 지었대요. 재미있는데 아주. 네. 그래서 이 이분은 이제 굉장히 유명한데 그 에도가와 람포 뭐 워낙 유명하죠. 또 오구리 무시타로 이분도 아주 유명한 분인데 이런 분들과 더불어서 아주 1920년대 30년대 미스터리 소설의 아주 대표적 작가이고요. 아, 100년 전 얘기입니다. 100년 전 얘기예요. 와, 정말 네. 놀라운데 이 작가의 아주 작풍이 아주 특이해요. 기괴함, 뭐 음, 환상성, 음, 호러적 색채가 아주 강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좋아하는 면이 있죠. 이런 아, 것들을 좋아하니까. 기괴, 예, 기괴한 거. 호러 이런 거 좋아하시죠? 맞아요. 음, 이게 저작 중에 아주 그 유리병 속 지옥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이 작품은 들어본 분들이 꽤 계실 거예요, 아마. 뭐냐면, 일본의 그 미스터리 3대 기서라는 게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아주 유명한 그 이제 세 권인데, 네. 이 기서 중 하나인 도구라 마구라. 아, 이 그 작품의, 예, 작가로군요. 아주 유명한 작품입니다. 도구라 네, 마구라라는 게. 음, 좀 이따 이제 설명 더 드릴 텐데, 네, 그리고 또 유리병 속 지옥. 음, 이게 이제 오늘 소개해드리는, 대표작이고요. 예. 네, 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독특한 장르 소재 주제를 다루는 것으로 아주 유명하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게 작가 자신도 그 탐정 소설의 진정한 사명이라는 1935년도에 쓰여진 그 글에서 어, 다음과 같이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 탐정 소설이 또 사명이 있군요. 그러게. 탐정 소설의 진정한 사명은 그 변격에 있다. 수수께끼나 트릭도 명탐정도 유명한 범인도 필요하지 않다면 다 버려도 좋다. 신비, 기괴, 모험, 변태 심리 등 무엇이든 상관없다. 예. 또 이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이렇게 있었군요. 잘못 들릴 수도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은 약간 변격에 있다. 음, 우리가 생각하는 뭐 탐정 소설이란 이런 거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전형적인 모습에서 탈피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예, 그 네, 얘기죠. 그래서 결국 신비, 기계, 모험, 변태 심리 등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사용되는 것도 탐정 음, 소설이다. 뭐 그렇죠. 사명이다. 이런 그렇게 보는 얘기였죠. 거죠. 예. 예. 그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유메노 규사쿠의 도구라 마구라가 아주 유명하다고 하셨잖아요. 예, 조금 더 아주 설명을 해주시면 어때요? 예, 유명한데 이게 도구라 마구라가 뭐 무슨 내용 뭐 단어가 뭐 뜻이 뭔가 이거 궁금한데 네, 이 찾아보니까 저도 나가사키 방언으로 환마술 환마? 이것 이제 환상하고 아, 뭐 마술 있죠. 네, 뭐 약간 좀 뭐 모호한 그런 뭐 단어 같아요. 방언이고 일반적으로 쓰이지 않는 단어라 그래요. 그렇군요. 예. 근데 1936년 작품이고요. 네, 요거하고 그 3대 기서라 그랬잖아요. 네, 또 하나가 1964년에 나카이 히데오에 의해서 쓰여진 허무의 재물 음, 요거 그리고 또 오구리 무시타로 아까 잠깐 언급한 네. 1934년도 작품인 흑사관 살인 사건. 요게 3대 기서입니까? 예, 3대 기서인데 이게 왜 3대 기서라고 불리는 거냐면 사실은 네. 어려워요, 어려워. 아, 이 세 권이 다 상당히 어렵고, 이 그렇군요. 뭐 의식의 흐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네네네. 정말 어려운 뭐 책들 보면은 뭐 그런 예. 것들도 좀 나오고, 그러니까 어렵지만서도 많은 작가들이 아주 뭐 대단한 작품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작품 3대 기서고요. 음, 근데 이 도구라 마구라도 이그 유메노 규사쿠가 구상에서 탈고까지 10년이란 긴 10년? 세월이 소용된 아주 필생의 역작이자 뭐 광기 어린 집착과 열정이 느껴지는 아주 기이한 탐정 소설이다. 그렇군요. 그런데 그 저자 스스로도 이것을 쓰기 위해 태어났다고 말하기도 했고요. 음, 이 책이 우리나라에 또 다행히 절판인데 되게 두꺼워요. 상하 네. 두 권으로, 그러니까 두 아, 권으로 돼 있고요. 네. 한 권 한 권도 두꺼운데 근데 이게 절판이 돼가지고 10여 년 전에 이제 출간이 됐었는데 우리나라에 네. 그 절판된 책이 무척이나 비쌉니다. 이게 아, 그래요. 예, 근데 음. 제가 또 마침 두 권을 또 갖고 있어서 아, 그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저는 읽어보지를 못했어요. 아, 이 책은 요것들을 이 도그라 너무 마그라는? 너무 어렵고 뭐 좀 네. 장황하고 제가 그런 거 너무 싫어하잖아요. 네. 뭐 그랬고 이 줄거리가 있는데 근데 왜 책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일단 모으고 보자. 뭐 일단 모으고 저는 보고. 무조건 모으고 네. 보자. 그랬더니만 그렇게 값이 올라갔잖아요. 그렇군요. 도그라 마구라가 3대 기서고 그걸 쓴 작가가 바로 유메노 규사쿠다. 예,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이 유리병 속 지옥 이 단편집을 소개를 좀 해드리고 있는데 이게 네. 시리즈로 나오고 있는 책 중에 하나라고요. 예, 요것도 꼭 소개를 드리고 싶었는데 네. 이게 10권의 시리즈로 나오고 있는 책 중에 한 권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게 작가가 아니고 아니고, 예. 아 이게 그렇군요. 뭐냐면은 네. 일본 추리소설 시리즈라는 이름으로 나오고 있는데 일본 추리 소설 시리즈. 예, 네. 이게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이게 이제 음. 고려대학교에 일어일문학과가 있는데 네. 거기 그 과에
뭐 박사과정 학생 또 졸업한 분, 박사를 딴 분, 뭐 이런 음, 분들이 사실 이 유리병 속 지옥 이것도 그 번역가가 네. 그 여기 박사를 땄고 박사 논문이 이 유메노 규사쿠 관련된 논문이더라고요. 아, 예, 그래요? 아주 그 대단한 분이죠, 사실은. 네, 정말 그러네요. 박사를 땄으니까 이 학자시네요, 작가를 학자. 예, 예. 맞아요. 예. 음, 그래서 그 학과를 중심으로 해서 이 일본 추리소설 연구회가 발족을 했어요, 몇 년 네, 전에. 네. 그래서 그 연구회를 중심으로 책을 발간하고 있어요. 음, 그래서 그 10권까지 지금 나와 있고 한 3, 4년도 안 됐나? 근데 음, 벌써 10권이나 나와 있고요. 그래서 그 출판사에서 제공한 책 소개, 이 일본 추리소설 시리즈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좀 좋더라고요. 소개해 주시죠. 그렇군요. 일본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히가시노 게이고, 미야베 미유키 같은 추리소설 작가들은 흥미로운 사건을 추리해가는 묘미를 독자에게 선사한다. 그들은 어떻게 독자들을 사로잡는 스토리텔링의 마법을 부리고 있는 것일까? 그들이 탄생할 수 있었던 특별한 문학적 환경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이런 호기심에서 출발해서 고려대학교 일본 추리 소설 연구회가 발족했고 3년여의 기나긴 논의와 연구를 거쳐 일본 추리 소설의 시작과 전개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일본 추리 소설 시리즈를 펴내게 되었다. 이 시리즈는 1880년대 후반 일본에 처음으로 서양 추리 소설이 유입되었을 당시의 작품부터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직후까지의 주요 추리 소설을 엄선해서 연대 순으로 기획한 것으로 이 시리즈를 통해서 일본 추리 소설의 흐름과 경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서양의 추리 소설과는 달리 일본 특유의 그로테스크하면서 몽환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작품이 이 시기에 다수 창작되어서 일제강점기의 우리나라 추리 소설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예, 이렇게 음, 이제 설명이 돼 있고요. 네, 그 대부분의 그 10편인데 음, 그 중에 대부분은 한 7편 정도가 단편집이고 네, 또 한 사람 게 아니고 여러 사람 여러 거, 사람 걸 그것도 했는데 연대순으로 했으니까, 맞습니다. 예, 네, 되게 오래된 것도 이제 100년 전 것들이고 뭐 그러죠. 그렇죠. 예, 이 유메노 규사쿠 거하고 에드거 람포 거 음, 요것만 단편집인데 한 사람 거의 단편집이 아, 10권 중에 이제 2권이 있고요. 그렇군요. 그 흑사관 살인 사건이라고 그 기서 3대 기서라는 네네네, 것도 그 네. 나와 있습니다. 아, 그 여기 들어가 10권 있어요. 중에 예, 한 권 오, 있어요. 네, 그렇군요. 근데 이 시리즈가 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있어요. 네, 그 뒤에 작가와 작품에 대한 해설이 상당히 길게 아주 그리고 야, 심도 있게 있습니다. 이건 학자가 엮으신 것 같은 느낌이 싹 맞아요. 들겠네요. 맞아요. 이 예, 교수님 맞아요. 같은 분들한테 참 좋겠는데요. 예, 아주 제가 그 뒤쪽에 있는 것들, 모든 네, 책들이 다 이제 상당히 길게, 뭐, 예를 들어서 어, 작품 해설이 뭐 15페이지가 있다든가, 어, 뭐, 작가 연보를 뭐 3페이지에 걸쳐서 뭐 했다든가, 이런 어, 식으로 상당히 길게 있어서 저는 굉장히 그게 좋더라고요, 이 그렇군요. 시리즈가. 뭐 아주 일본, 교수님도 뭐 명실상부한 교수시고 예, 학자시니까 더 그런 더 것 이제 같아요. 관심이 갔습니다, 저도. 네, 그렇군요. 그 이번에 소개해드리고 있는 유리병 속 지옥 요 단편집이잖아요. 예, 네, 요 좀 더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이 단편 하나하나가 아주 12편인데, 그 네, 기괴하고 섬뜩하고 아주 상상력이 무척 풍부한 이야기를 음, 가진 단편집이고요. 네, 이게 그 12편의 단편이 일본에서 이렇게 한 권으로 묶은 게 아니고 요 일본 추리소설 시리즈 내는 곳에서 이제 편의적으로 12편의 작가의 단편을 묶은 거고요. 아 그렇군요. 예, 여러 잡지에 1926년부터 36년까지 음, 10년 동안 활동을 했는데 이분이 그리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여러 잡지에 실린 것들이고요. 예, 한국에는 2019년 7월에 이제 일본 음. 추리소설 시리즈 6번째로 나왔고요. 이 번역자는 이현희 이제 라는 분이 이제 번역을 했고 이분도 고대 그 일어일 문학과가 좀 관련이 이 있으시겠죠? 그러면은. 규사쿠로 그 박사를 했더라니까요. 아, 그 그분이 거기서 바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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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이군요. 예, 예, 그 예, 역근이가 예. 아니라 번역하신 분이네요. 네, 번역자, 예, 이현희 맞아요. 박사님이라고 예, 호칭을 그렇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뭐 되게 두꺼워요. 음. 433페이지니까 그러니까 12편이 두꺼운 들어있으니까요. 맞습니다. 네. 예. 근데 그 저희가 다음 시간에 스포일러를 해드릴 작품은 그중에 13페이지짜리 제일 짧은 예, 단편으로 맞아요. 봐야되겠군요. 예, 예. 제일 짧지만 제일 또 대표작인 유명한 작품, 예, 맞습니다. 대표적이고. 예.
이 유리병 속 지옥 단편집에 실린 얘기들이 상당히 흥미롭다고 하셨잖아요. 예, 뭐 간단하게나마 좀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럴게요. 그 12편 다는 말고 한 대여섯 편 정도만 네, 제가 소개를 몇 개만, 해볼게요. 예, 몇 편만. 기괴한 북인데, 네. 이게 아마 그 데뷔작인가 그럴 겁니다. 음, 1926년도 작품이고요. 그 북을 만드는 장인이 북 안에 자신의 원망과 저주를 스며들게 했어요. 음, 그래서 그 북을 치거나 그 북 소리를 듣는 사람은 모두 죽는다는 그 어, 특이한 이제 괴담적인 요소를 이제 담은 그런 예. 이야기고요. 아주 저희가, 흥미롭게 전개가 돼요. 저희가 늘 책 얘기를 하다 보니까 기괴한 북이 영어로 예. 북책인 줄 알고, 아, 예, 그 두드리는 두드리는 북 말씀하시는 둥둥둥, 예, 거죠. 예, 맞아요. 기괴한 북. 맞습니다. 그리고요. 사갱인데, 네. 후쿠오카 근처 탄광촌을 배경으로 탄광에서 아, 일하는 한 광부가 탄광이 이제 무너지면서 죽음의 위기에서 살아나오는 사건을 네. 그리고 있고요. 그래서 그 갱자를 쓰는군요, 사갱.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당시 이제 100년 전이죠. 일본 탄광촌의 아주 열악한 노동 환경을 엿볼 수 있는 음, 작품이었고요. 네. 그리고 미치광이는 웃는다. 그런데 제목들도 아주 참 재밌어요. 이거를 이현희 박사께서 예, 제목도 아주 잘 이렇게 번역을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그랬겠죠. 드네요. 예, 예. 맞아요. 이 작품도 이 소녀와 소년을 이제 주인공으로 내세워서 인간 심리의 아주 내면을 상세하게 묘사하게 되고요. 음, 뭐 결국 주인공들이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있었고, 음. 뭐 그 다음에 뭐 재밌는 얘기가 펼쳐진다. 예. 이고요. 아, 이거 말씀하실까봐 제가 네, 깜짝 맞아요. 놀랐는데, 예, 이거 요거 말씀하시면 스포일러는 안 되는 거죠. 예. 그렇죠. 예, 요건 꼭 사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미치광이 지옥인데 이것도 그 도구라 마구라의 선행 작품으로도 이제 평가를 받아요. 네. 이게 짧은 단편인데 정신병원을 배경으로 이제 병원에 감금된 나를 통해 1인칭 시점에서 이제 이야기가 쭉 음, 풀려 나간다. 뭐 이런 네. 이야기고요. 요것도 여기까지만 예, 소개해 주시면 그러면 예. 돼요. 네. 장난으로 죽이기 뭐 이런 게 있는데 어, 신문 기자인 주인공이 아주 사람을 살해하면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아주 그로테스크하면서도 엽기적으로 그린 아, 작품. 이것도 아주 재미있는 작품이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악마 기도서. 음. 이것도 아주 재밌던데. 악마 기도서? 예. 예. 헌책방을 배경으로 일반적인 성경이 아닌 악마를 찬양하는 외도 기도서를 발견하면서 일어나는 사건을 그리고 있어요. 아, 그리고 이제 이것도 이 정말 책에 기괴하네요. 기괴하죠. 예. 예. 아주 이 책에 둘러싼 미스터리한 이야기가 이제 펼쳐지고요. 작가가 스스로 말을 했다는 그 변격이 바로 이런 거겠는데요. 맞습니다. 예. 예. 아주 대부분의 작품들이 그렇게 많이 특이합니다. 네. 그러니까 참 100년 전에 음, 그런 어떤 단순하지 않은 이런 것들을 참 생각하고 이렇게 창작했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또 이제 다음 시간에 소개할 유리병 속 지옥. 음, 이거는 1928년 10월호 엽기라는 잡지에 이제 10월호에 그 제목도 잡지 제목도 참 재밌어요. 엽기예요, 엽기. 네, 엽기. 예. 이게 이제 난파된 배에서 살아남은 11살 소년과 7살 소녀 남매가 네, 무인도에서 겪은 이야기를 이제 세 개의 병 속에 써서 바다로 어, 흘려보내는데 네. 그 병이 발견되면서 전개되는 아주 독창적이고 이야기가 무척 그렇죠. 흥미롭습니다. 네. 이게 뭐 열 몇 페이지밖에 안 되는 거고. 13페이지. 그리고 이게 뭐 첫 번째 병, 두 번째 병, 세 번째 병 뭐 이렇게 나옵니다만 그 병에 들어간 순서는 또 다른 거예요. 거꾸로예요. 예.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쓴 그게 글이 제일 먼저 들어있는 쓴 병이 거죠. 제일 먼저 네, 발견돼서 네, 이제 낭독이 되고 이제 음, 읽히고 그럴 겁니다. 아마 다음 네. 시간에. 근데 어차피 뭐 발견된 거는 동시에 발견됐습니다만 연 순서인데 써서 그렇지. 넣은 거는 역순이다. 그렇죠. 이렇게 하필이면 생각하시면 역순으로 되겠죠. 이제 열어보게 됐어요. 네. 네, 이게 또 맞아요. 작가의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의도죠, 생각이 되는데, 아주 예. 재밌습니다. 다음 시간에 스포일러로 전편을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독자 서평도 좀 볼까요? 예, 한번 소개해 주시죠. 제법 기괴한 이야기들로 가득하다. 이 시절은 근대 문학의 태동기다. 때문인지 추리소설의 형식조차 누군가 입에서 나오는 민담처럼 만담처럼 대화 형식을 취하는 것이 꽤 된다. 즐겁게 읽었다 하셨고요. 예. 섬뜩하고 기괴한 상상력이 잘 표현된 작품. 기존에 친숙하던 일본 미스터리들과는 사뭇 다른 스타일의 고전 미스터리. 예. 이런 평가들을 좀 받고 있네요. 예. 그러니까 변격이라는 게 잘 이렇게 나타났고 또 독자들 이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네, 재밌는 게 한 네, 가지 말씀드리면 이 당시에
그러니까 일본 초기 그 미스터리 쪽에서 이 병격이 많았어요. 뭐 네. 관상, 뭐 어, 기괴, 괴담 이런 것들 있죠. 그렇군요. 아주 그 오래된 작품들이지만 상당히 그 재미있는 작품들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교수님, 끝으로 유리병 속 지옥에 대한 총평을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그 거의 모든 단편들이 기괴하면서도 아주 독창적인 소재와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음, 그중에서도 다음 시간에 이제 낭독할 유리병 속 지옥 단편은 아주 13페이지라는 아주 짧은 단편이지만 네. 작가의 대표작으로 알려져 있고요. 설정이 무척이나 흥미롭고 주인공들의 심리 묘사도 아주 뛰어나요. 음, 제가 아주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다음 주는 교수님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애청자 여러분들이 무척이나 서운해하실 것 같은데, 아, 예, 다음 아니에요. 주 한 주만 잘 견뎌내시면 또다시 교수님과 네,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 가실 수 있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작품 설명 없이 바로, 작품, 유메노 규사쿠의 초단편, 예, 유리병 속 지옥을 바로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예. 유리병 속 지옥, 유메노 규사쿠. 해양연구소 귀중, 삼가 아뢰옵니다. 한층 더 번영하시기를 바라옵니다. 그간 섬 주민들에게 해류 연구용으로 보이는 붉은 뚜껑으로 봉한 맥주병을 발견하는 즉시 신고하라고 안내해 왔습니다. 이번 본섬 남쪽 해안가에서 그와는 다른 수지로 봉한 맥주병 3개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는 오리에서 10리 정도 떨어진 곳에서, 또 하나는 모래에 묻힌 상태로, 나머지 하나는 바위 틈에 꽉 끼어 있었습니다. 상당히 오래전에 떠내려온 것으로 보이며 내용물도 알려주셨던 관제엽서와는 다른 잡기장 조각 같은 것이어서 명령하신 포착일시와 시간 등의 기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옵니다. 그러나 참고가 될까 하여 뚜껑을 열지 않은 채로 병 3개를 마을 비용으로 보내옵니다. 아무쪼록 잘 받으시길 바라며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하옵니다. 삼가 줄입니다. 모월 모일 모모섬 촌장인. 첫 번째 병의 내용. 아버지, 어머니, 여러분. 드디어 이 외딴 섬에 구조선이 도착했습니다. 커다란 굴뚝이 2개나 있는 배에서 2척의 보트가 거친 파도 위로 내려왔습니다. 배 안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들 가운데 아버지와 어머니로 여겨지는 그리운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 하얀 손수건을 흔들고 계시는 모습이 이쪽에서도 잘 보입니다. 아마도 아버지와 어머니는 저희가 보낸 첫 번째 맥주병 속의 편지를 보시고 저희를 구하러 오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큰 배는 새하얀 연기를 뿜으며 지금 구하러 가겠다는 듯이 높고 큰 뱃고동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 큰 고동 소리 때문에 섬에 사는 새들과 곤충들이 단번에 날아올라 바다 저편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소리가 저희 2사람에게는 최후 심판의 날에 울리는 나팔 소리보다도 더 무서운 울림이었습니다. 저희 앞에서 하늘과 땅이 갈라지고 하느님의 안광과 불꽃이 일시에 번쩍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손이 떨리고 심장이 두근거려서 더는 쓰지 못하겠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희 2사람은 곧 큰 배가 정면으로 보이는 높은 절벽 위로 올라갈 것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구조하러 와주신 선원들에게 잘 보이도록 꼭 끌어안고 깊은 바닷속으로 몸을 던져 죽을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 못 가 언제나 그 주변을 맴돌고 있는 상어가 저희를 삼켜버리겠지요. 그리고 나중에 이 편지가 담긴 맥주병 하나가 바다 위로 떠오르는 것을 보트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발견해서 건져 올릴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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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처음부터
당신들의 소중한 자식이 아니었다고 생각하고 포기해 주세요. 우리 두 사람을 먼 고향에서 애써 구하러 와주신 여러분께도 저희가 하는 짓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디 제발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께 안겨 인간 세계로 돌아갈 수 있는 행복한 날이 찾아온 동시에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저희의 운명을 가엾이 여겨주세요. 이런 식으로라도 육체와 영혼을 벌하지 않고는 저희가 저지른 죄에 대해 속죄할 길이 없습니다. 이 외딴 섬에서 저희 두 사람이 저지른 짓은 그것은 참으로 부정한 것이며 이것이 그 죗값입니다. 아무쪼록 이렇게나마 참회하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 두 사람은 상어 먹이 정도의 값어치밖에 안 되는 죄인들이니까요.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하느님께도 사람에게도 구원받지 못하는 가련한 두 사람으로부터. 두 번째 병의 내용.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모든 것을 살펴보시는 하느님, 이 고통에서 구원받을 길은 제가 죽는 것 이외에는 도저히 없는 건가요? 저희가 하느님의 발판이라고 부르는 저 높은 절벽 위로 홀로 올라가 언제나 두세 마리의 상어가 유영하고 있는 깊이를 알 수 없는 바닷속을 바라보았던 적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당장이라도 몸을 던지려고 했던 적도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불쌍한 아야코가 생각나서 영혼마저 삼켜버릴 듯한 깊은 한숨을 쉬고 또 쉬고 바위를 따라 내려왔습니다. 제가 죽어버리면 분명 아야코도 뒤따라 몸을 던질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파도가 유모 부부와 선장님, 조타수들을 휩쓸어 가버리자 보트에 남겨진 나와 아야코는 표류하다가 이 작고 외딴 섬에 다다랐습니다. 벌써 몇 년이나 지났을까요? 이 섬은 연중 여름 같아서 크리스마스도 설날도 알 수가 없습니다만 한 10년쯤 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당시 저희에게 주어진 것은 연필 한 자루, 칼 하나, 노트 한 권, 돋보기 하나, 물을 담아둔 맥주병 3개와 작은 신약 성경 한 권,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행복했습니다. 이 작고 녹음으로 무성한 섬은 어쩌다 한번 보이는 커다란 개미 이외에는 저희를 괴롭히는 새나 짐승, 곤충은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11살이었던 저와 7살에 막 접어든 아야꼬, 이렇게 둘이 먹고도 남을 만큼 풍부한 음식들로 가득했습니다. 구간조나 앵무새, 그림으로만 봤던 극락조, 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는 화려한 무늬의 나비들이 있었습니다. 맛있는 야자 열매나 파인애플, 바나나, 붉고 보랏빛이 나는 커다란 꽃이나 향기로운 풀, 그리고 크고 작은 새들의 알이 1년 내내 섬 여기저기에 있었습니다. 새나 물고기 역시 막대기로 두들기면 얼마든지 잡혔습니다. 저희는 이것들을 잡아오면 돋보기로 마른 풀을 이용해서 물에 떠다니던 나무에다가 불을 붙인 다음에 구워 먹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섬 동쪽에 있는 곳과 바위 사이에서 바닷물이 빠질 때면 깨끗한 샘이 솟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가까운 모래밭 바위 사이에 부서진 보트 조각으로 오두막을 만들고 그곳에 부드러운 마른 풀을 모아서 아야코와 둘이서 잘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보트에서 나온 오래된 못으로 오두막 바로 옆에 있는 바위 옆면을 네모나게 파서 작은 창고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겉옷과 속옷이 비바람과 바위에 찢어져 저희 둘은 정말이지 야만인처럼 알몸이 되어버렸습니다만 그래도 아침과 밤에는 둘이서 하느님의 발판인 절벽에 올라가서 성경책을 읽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위해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아버지와 어머니께 편지를 써서 소중한 맥주병 안에 넣고
나무의 진으로 뚜껑을 막아 몇 번이나 병에 입을 맞추고는 바다로 던졌습니다. 이 맥주병은 이 섬 주변을 흐르는 조류를 타고 점점 먼 바다로 흘러가 2번 다시 이 섬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누군가 구하러 올 때 표지가 되도록 하느님의 발판 가장 높은 곳에 긴 막대기를 세우고 언제나 푸른 나뭇잎을 걸어두었습니다. 저희는 가끔 말싸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금방 화해하고 학교 놀이나 다른 놀이를 했습니다. 저는 자주 아야코에게 학생 역을 맡게 하고 성경의 단어나 글 쓰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두 사람은 성경책을 하느님, 아버지, 어머니, 선생님이라고 생각하고 돋보기나 맥주병보다 훨씬 소중하게 여기고 바위 창고 가장 높은 선반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저희는 정말 행복했고 평화로웠습니다. 이 섬은 마치 천국 같았습니다. 이러한 외딴 섬에서의 단둘만의 행복 속으로 무서운 악마가 몰래 찾아들 것이라고 어찌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정말로 우리에게 몰래 찾아온 것만은 분명합니다. 언제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세월이 흐르면서 아야코의 몸이 기적처럼 아름다워지고 윤기를 머금으며 성장하는 모습이 제 눈에 생생하게 들어왔습니다. 어느 날은 꽃의 정령처럼 눈부셨고 또 어느 날은 악마처럼 제 마음을 어지럽혔습니다. 그런 그녀를 보면서 나도 모르게 정신이 혼미해지고 슬퍼졌습니다. 오빠, 아야코가 그 어떤 불순함도 들어있지 않은 눈망울로 나를 부르면서 품 안으로 달려들 때마다 제 심장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느낌으로 요동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아야코의 행동 하나하나에 제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괴로움에 시달렸고 두려움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아야코 역시 언제부터인가 태도가 변했습니다. 저처럼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더더욱 애처롭게 눈물을 머금은 눈으로 저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제 몸을 만지는 것이 부끄러운 듯 그리고 슬픈 듯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나와 아야코는 더는 싸움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대신 어딘지 모르게 근심스러운 얼굴을 하고 가끔 한숨을 쉬게 되었습니다. 이 외딴 섬에 둘만 있는 것이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롭고 기쁘고 슬퍼졌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서로 얼굴을 바라보고 있으면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듯이 점점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계시인지 악마의 장난인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심장이 거칠게 뛰다가 어느 순간에 정상으로 되돌아오는 일이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이러한 서로의 마음을 확실히 알면서도 하느님께서 내리실 벌이 두려워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런 일을 저지른 뒤에 구조선이 오면 어떻게 하지 하는 걱정에 사로잡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서로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조용하고 청명한 날 오후, 바다거북알을 구워 먹은 후 같이 모래밭으로 걸어가 머나먼 바다 위로 흘러가는 흰 구름을 바라보고 있자니 문득 아야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있잖아 오빠, 만약에 우리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병이 걸려 죽으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하지? 아야코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이고는 달궈진 모래에 눈물을 떨어뜨리며 뭐라 형용할 수 없는 슬픈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때 제 표정이 어땠는지 잘 모릅니다. 단지 죽을 만큼 숨이 막혔고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떨려서 벙어리처럼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일어나 슬며시 뒷걸음치며 아야코에게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발판 위로 올라가서 머리를 쥐어뜯고 또 뜯으며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 하늘에 계신 하느님, 아야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런 말을 했을 겁니다. 아무쪼록 이 아이를 벌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언제까지나 깨끗하게 지켜주세요. 그리고 저도. 아, 하지만, 하느님, 저는 어쩌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고통에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살아있는 것은 아야꼬를 위해서 더할 수 없는 죄입니다. 하지만 제가 죽는다면 아야꼬에게 더욱더 깊은 슬픔과 괴로움을 주게 되겠지요. 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아, 하느님, 저의 머리카락은 모래 범벅이고 저의 배는 바위에 바짝 붙어 있습니다. 만약 죽고 싶다는 제 소망이 당신의 뜻에 합당하시다면 지금 바로 저의 생명을 불타오르는 번개로 거두어 주십시오. 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든 것을 살펴보시는 하느님, 부디 제발 그 이름을 거룩히 하옵시고 그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지만 하느님은 그 어떠한 계시도 내려주시지를 않았습니다. 쪽빛 하늘에는 하얀 구름이 마치 실처럼 흘러갈 뿐, 절벽 아래에는 새파랗고 새하얀 소용돌이가 치고 있는 파도 사이를 유유히 돌아다니는 상어 지느러미가 언뜻 보일 뿐입니다. 그 투명하게 맑고 깊이를 알 수 없는 시면을 하염없이 보고 있자니 점점 눈앞이 빙글빙글 돌면서 어지럽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저도 모르게 비틀거리면서 부딪히고 있는 물거품 속으로 빨려 들어갈 뻔했습니다만 겨우 정신을 차리고 절벽 끝에 매달렸습니다. 그리고는 절벽 제일 높은 곳까지 한다름에 달려가 정상에 꽂혀있던 막대기와 끝에 묶어두었던 야자수 잎을 단숨에 뽑아서 눈 아래 멀리 바닷속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이젠 됐어. 이렇게 하면 구조선이 오더라도 지나쳐 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도 모르게 껄껄 웃으면서 마치 늑대처럼 절벽에서 뛰어내려와 오두막 안으로 들어가서는 시편 부분을 펼쳐둔 성경책을 집어들고 좀 전에 바다거북알을 요리했던 불씨 위에다 던지고는 위에 마른 풀을 덮어 불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는 있는 힘껏 목소리를 높여 아야꼬의 이름을 부르며 해변으로 달려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만 그때 아야꼬는 멀리 바다 가운데까지 돌출된 고제 큰 바위 위에 무릎을 꿇고 하늘을 우러러보며 기도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뒷걸음질 치며 비틀거렸습니다. 거친 파도에 둘러싸여 자줏빛으로 물든 큰 바위 위에 석양을 받으며 마치 붉은 피처럼 빛나고 있는 처녀의 성스러운 뒷모습. 밀물이 점점 밀려들어와 파도와 함께 해초가 종아리를 스쳐 지나가는 것도 모르고 금빛으로 반짝이는 커다란 파도를 맞으며 열심히 기도드리는 숭고한 모습에 아야꼬의 눈부신 모습. 내 몸은 돌처럼 굳어져 잠깐 멍하니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득 아야꼬의 결심이 무엇인지 느껴지자 깜짝 놀라 뛰어갔습니다. 조개 껍데기 투성이의 바위에 미끄러져 상처를 입으면서도 큰 바위 위로 정신없이 기어 올라갔습니다. 미치광이처럼 거칠게 울부짖는 아야꼬를 양팔로 있는 힘껏 끌어안고 온몸이 피로 범벅이 된 채 간신히 오두막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저희 오두막은 더는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마른 풀과 함께 성경책이 흰 재가 되어 푸른 하늘 저 멀리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로부터 저희 둘은 몸도 마음도 완전한 어둠 속으로 쫓겨나 밤낮 없이 몰려오는 슬픔에 이를 악물어야 했습니다. 서로 포옹하고 위로하며
다독이고 기도하며 슬픔을 같이 나누기는커녕 이제는 같은 곳에서 잘 수도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 제가 성경을 태워버려서 받는 벌일 테지요. 밤이 되면 별빛, 파도 소리, 벌레 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 나무 열매 떨어지는 소리가 성경의 말씀처럼 한 구절씩 속삭이며 저희 두 사람을 둘러싸며 한 발짝씩 다가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꼼짝도 못하고 한시도 잠들지 못한 채 서로 떨어져서 괴로워하는 저희 두 사람의 마음을 누군가 엿보러 오는 것 같아서 두려웠습니다. 이렇게 길고 긴 밤이 지나면 이번에는 길고 긴 낮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섬을 비추는 태양도, 노래하는 앵무새도, 춤추는 극락조도, 비단벌레도, 나방도, 야자나무도, 파인애플도, 꽃 색깔도, 풀 냄새도, 바다도, 구름도, 바람도, 그리고 무지개도, 아야코의 눈부신 자태와 숨 막힐 듯한 살냄새와 섞여 빙글빙글 소용돌이치면서 사방팔방에서 마치 저를 죽일 것처럼 달려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와 같은 괴로움에 빠져있는 하느님 같은 슬픔과 악마 같은 미소를 한꺼번에 담은 고통스러운 아야코의 눈동자가 언제까지나 나를 바라봅니다. 연필이 닳아서 이젠 길게 쓸 수 없습니다. 이러한 가혹한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도 여전히 하느님의 벌을 두려워하고 있는 저희의 진심을 이 병에 담아 바다에 던지려고 합니다. 내일이라도 악마의 유혹에 넘어가기 전에. 적어도 두 사람의 육체만이라도 더럽혀지기 전에. 아, 하느님, 저희 두 사람은 이러한 괴로움 속에서도 아픈 곳 하나 없이 날이 갈수록 튼튼해지고 건강하고 아름답게 성장해 갑니다. 이 섬의 청명한 바람과 물과 풍부한 먹을거리와 아름답고 즐거운 꽃과 새들에게 보호받으면서 어쩜 이리도 모진 고통이 있을까요? 이 아름답고 행복한 섬은 이젠 완전한 지옥입니다. 하느님, 당신은 왜 우리 두 사람을 단숨에 죽이시지 않는 겁니까? 다로 씀. 세 번째 병의 내용. 엄마, 아빠, 우리 남매는 사이좋게 건강하게 이 섬에서 살고 있어요. 빨리 구하러 와주세요. 이치카와 다로, 이치카와 아야코.